안녕하세요. 정대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빅데이터 혹은 MIS를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IT와 관련해서 이해하실 필요성이 있는 몇 가지 내용으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자, 먼저 서버에 관한 내용입니다. 크게 x86 서버와 유닉스 정도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러한 그림 많이 보시죠? 이러한 서버의 종류를 크게 우리가 이 저가형, 보급형과 그리고 좀 고가형인 유닉스로 구분할 수 있다는 뜻인데요. 이 x86 서버는 뭐 수백만 원대에 조금 그 경제적인 반면 유닉스의 장점은 좀 더 안정적인 이러한 특징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외내 구성도입니다. 제일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팬입니다. 즉 개인 영역 통신망이라고 하는 것이죠. 10m 반경에서 총 8개의 기기가 서로 연결되어지는 형태를 우리가 팬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두 번째는 가장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랜이죠. 바로 근거리 통신망이죠. 500m 반경에서 디지털 장비를 서로 연결시켜주는 장치를 의미합니다. 다음은 CAN, 항내정보통신망. 주로 대학이나 기업시설 등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통신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권 통신망인 맨이 있고요. 끝으로 우리가 이제 흔히 인터넷이라고 표현하는 것은요, 이 대륙간, 즉 전 세계를 연결시켜주는 광역 통신망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우리가 이제 WAN이라고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이제 인터넷으로 연결시키는 이러한 망을 의미하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팬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통신회선에서 컴퓨터와 통신 장비들을 연결해서 통신망을 구축, 이 통신망으로 공중 통신업자가 제공하지 않는 새로운 부가 기능이죠. 그래서 제3자에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것, 예로서는 이제 음성 밴 같은 것은 우리가 밴으로서 구분을 한다라고 하는 정도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랜망은 크게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뭐 워크스테이션은 일반적인 PC보다 조금 성능이 향상된 컴퓨터를 의미합니다. 앞서 살펴본 이제 서버망, 서버나 뭐 워크스테이션 정도로 구분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PC를 서로 연결시켜 주는 것을 이제 브릿지라고 한다는 것이죠. 최종적으로 인터넷망과 연결되는 것은 DSU 또는 CSU라고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DSU는 뭐 디지털 서비스 유닛 약자인데요. 말 그대로 디지털 전송 장비를 의미하겠죠. 뭐 CSU는 그냥 채널 서비스 유닛의 약자를 써서 채널을 교환해주는 장치 뭐 정도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인터넷망은 결국은 DSU 혹은 CSU와 같이 이러한 신호 변환 장치를 통해서 인터넷망으로 연결을 시켜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인 우리가 이제 이거 모뎀이라고 하는 거 있죠. 디지털 신호와 아날로그 신호를 위변조시켜 줄 수 있는 장비 모뎀입니다. 자, 이 모뎀을 통해서 우리가 공중 전화망으로 연결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일반 뭐 가정 전화를 통해서 이 모뎀으로 연결함으로써 비용은 저렴합니다만 속도의 어떤 한계성은 지니고 있습니다.
자, 뭐 조금 다르게 이제 표현을 해 본 내용입니다. 자, 인터넷망을 통해서 그죠? 라우터였죠. 자, 라우터를 통해서 스위치, 스위치나 브릿지 등을 통해서 각 허브를 통해서 PC를 이렇게 연결시켜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앞서 언급된 여러 장비에 대한 특징을 정리하면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요. 자, 모뎀을 먼저 할까요? 모뎀은 뭐 여러분들 잘 아시죠? 모듈레이션과 디모듈레이션의 합성어죠. 그래서 전화망에 아날로그로 변조를 해주고 최종 목적지에 가서는요. 다시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이 디지털 신호로 복조시켜 줄 수 있는 장비를 모뎀이라고 표현을 하죠. 두 번째, 라우터입니다. 자, 연결된 여러 랜 또는 WAN으로 메시지를 라우팅하는 장비, 일반 가정집에서의 공유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라우터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자, 다음은 브릿지죠. 자, 랜을 서로 연결해 주는 통신망 연결 장치, 브릿지라고 표현을 할 수 있고요. 다음은 스위치입니다. 목적지 맥 주소를 가진 장비가 연결된 포트로만 프레임을 전송한다. 다소 뭐 어려운 표현들을 쓰고 있죠. 결국 브릿지와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스위치는 처리 속도가 브릿지에 비해서 조금 빠르고요. 그 다음에 제공 포트 수도 많다는 장점이 있기는 합니다. 여기에서 목적지 맥 주소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메일을 전송을 하면 최종 목적지에 이상 없이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렇게 전송을 할 수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맥 어드레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좀 이해를 하실 필요성이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이더넷, 즉 PC를 랜으로 연결시켜주는 표준을 이더넷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이더넷 카드의 롬, 즉 읽기용 기억장치겠죠. 이 롬에 기록된 바로 주소를 뜻합니다. IEEE에서 미국 뭐 전기전자 뭐 학회의 의미의 IEEE를 뜻하는데요. 이 48비트 주소 크기로 전 세계에서 만들어지는 이 카드가 다 표준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전반부 24비트는 벤더에 할당을 하게 되는데요. 무슨 뜻이냐고 하면은 내가 찾아가고자 하는 어떤 목적지까지 보내기 위해서는 패킷 단위로 쪼갠다고 했죠. 그러면 쪼갰으면은 그 쪼개진 그 각각의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어야 최종 목적지에 가서 다시 조합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24비트는 벤더에 할당을 하고요. 나머지 24비트가 바로 이 제조사 그 코드에 할당을 하는 겁니다. 즉 모든 전 세계에서 만들어지는 이러한 카드는 다 고유값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즉 전 세계가 단 하나의 코드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맥 주소라고 표현을 해요. 따라서 우리가 이 해킹 혹은 또는 사이버 범죄 등을 추적할 수 있는 것이요. 바로 이 맥 주소를 역으로 추적해 나가는 방법을 쓰는 거죠. 자, 다음은요. 허브입니다. 한 선의 입력 신호를 다른 모든 선으로 그대로 전달하는 리피터 기능 정도로 정의를 할 수가 있겠고요.
자, 끝으로 게이트웨이입니다. 외부의 다른 네트워크와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다른 기업의 네트워크나 전화망 같은 공중망에 LAN을 연결, 프로토콜을 번역하여 서로 다른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통신 프로토콜이라면은 일종의 표준이죠. 예, TCP/IP와 같은 이 통신 프로토콜을 번역해서 다른 네트워크로 서로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실습을 할 기회가 있으면 이 게이트웨이나 또는 여러 가지 주소를 할당하는 방법을 한번 해보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서는 이론적인 내용으로 이러한 서로 용어를 구분 정도는 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언급된 내용 등을 다시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공유기죠. 이러한 공유기를 통해서 인터넷망으로 서로 연결하는 것, 즉 라우팅 기능이라고 표현을 하죠. 자, 앞서 언급은 됐습니다만 모뎀, 모듈레이션이죠. 자, 정보를 신호로 인코딩을 하고 다시 디코딩하는 방식, 즉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서로 이렇게 매칭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프로토콜, 네트워크 상에서 두 지점 간의 정보의 전송을 관리하는 일련의 절차와 규칙이라 되어 있죠. 하나의 약속이겠죠, 그죠? 통신 프로토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프로토콜이 국제적으로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의 장치들을 확인하고 다른 장비들의 신호를 포착할 수 있는, 즉 메시지를 서로 주고받고 에러가 발생했을 때 복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아날로그 신호와 디지털 신호는 구분하실 필요성이 있겠죠. 자, 온도와 압력 같은 연속파의 형태, 주파수와 진폭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신호이다.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디지털 신호, 즉 0과 1 혹은 온오프 전자 펄스로 우리가 표현을 해주죠. 그래서 컴퓨터는 사실상 0과 1 이외의 어떤 숫자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비트라고 하는 단위를 사용하여 표현을 해주죠. 그래서 정보의 최소 단위는 비트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전송 속도에 있어서는 자, bps, 그 다음에 보율, 헤르츠, 대역폭 등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정도요. 그래서 이 주파수 대역폭이라 하면은 통신에서 이용 가능한 최고와 최저 주파수의 차이, 자, 최고와 최저 이 사이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은 전송 매체가 나와 있죠. 이러한 거 많이 보셨죠? 동축 케이블입니다. 그죠? 그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속도와 안정성 면에서 조금 더 큰 효과를 가질 수 있는 이러한 레이저 광섬유죠. 이러한 특징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보안성이 높고 광대 전송이 높고 손실률도 높고 간섭에 강하다라고 하는 특징 정도가 있다는 거죠. 다음은 블루투스요. 자, 802.15, 자, IEEE 표준 펜이었죠. 그래서 블루투스라고 하는 것으로서 서로 연결이 된다. 저전력 무선 연결이라고 하는 특징이 있죠. 반경 10m 8개의 마스터와 슬레이브 기기를 연결해 준다. 다만 보안이나 해킹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실물 사진을 한번 보실게요. 스위치 또는 허브 이렇게 있죠. 인터넷망. 자, 이 내용은 다음에 다시 상세히 살펴볼 기회가 있을 텐데요. 이동통신 발전 방향 1세대에서 4세대 이렇게 쭉 발전이 되고 있죠. 그래서 단순하게 음성만 전달했던 시대에서 그 다음에 문자를 전달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동영상, 이제는 영화까지도 전달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죠. 자, 우리가 이제 가상화라고 하는 것을 한 번쯤은 기억을 해 두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5세대 이동통신의 특징은 바로 이 가상화 기술을 접목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많이 사용되지 못하고 남아도는 이 CPU의 용량을 서로 병렬 연결하면 슈퍼컴퓨터보다 훨씬 더 성능이 앞설 수 있는 그러한 기술로 발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상화 기법을 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4세대 이동통신은 4G였죠. 그래서 롱텀 에볼루션의 약자를 써서 LTE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죠.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 모바일 기기의 보급이 증가하면서 폭발적으로 늘어난 데이터 전송량을 점차 확대시켜 나간 장치죠. 자, 와이파이는 802.11 기술 표준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무선 랜 기기들이 와이파이 규격을 준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은 TCP/IP. 자, 프로토콜은 통신규약이라고 언급이 되었었죠. 자, TCP라는 프로토콜과 그 다음에 IP라고 하는 프로토콜 합쳐서 지칭하는 용어다. 예를 들어 뭐 123, 123, 123, 123과 같은 IP 주소 체계를 사용하면서 신뢰성 높은 데이터 송수신을 제공한다. 그는 TCP 프로토콜의 특징을 뜻하게 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는 이제 TCP/IP 프로토콜을 4개의 계층으로 나누었죠. 애플리케이션, 트랜스포트, 그 다음에 인터넷,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층으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각각의 기능은 이렇게 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TCP/IP가 여기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트랜스포트층, 데이터를 전송 관리하는 건 TCP, 주소 관리와 경로 선택을 해주는 것은 IP에서 관할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더넷, 자, 물리적 접속 기기 통신의 확보라 되어 있죠. 그래서 랜의 표준인 이더넷을 관리하는 영역은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층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애플리케이션에 여러 가지가 있죠. HTTP는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상호 통신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송 규약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고요. 물론 오늘날은 이제 HTTPS까지 발전이 되었죠. 이러한 데이터 전송 규약을 통해서 문자, 사진, 동영상 등을 전송할 수 있는 이러한 장점들이 있습니다. SMTP는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이 전자메일을 전송할 때 쓰이는 표준 프로토콜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 언급된 이 4계층은 이렇게 구분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밑에부터 볼게요. 네트워크, 물리적 네트워크에 접속하여 정보를 실제로 전송한다. 인터넷, 경로 지정이죠. 그래서 우리가 IP 주소를 관리하는 겁니다. 자, TCP, 전달 계층이라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 뭐 HTTP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영역입니다. 자, 다음은 6계층으로 구분하는 경우는 이렇게 조금 더 구분을 세부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제 이 7계층으로 구분하는 것을 좀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SI죠. Open System 인터커넥션의 약자로서 인터넷에 기반 프로토콜 OSI 7계층으로 구분을 한다는 뜻입니다. 자, 이러한 특징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자, 밑에서부터 1계층이라 표현을 합니다. 1, 2, 3, 4, 5, 6, 7 이렇게 나간다고 하는 것을 먼저 기억을 좀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중에 우리가 이제 TCP였죠. TCP 통신 프로토콜 하면은 바로 이 트랜스포트
뜻한다는 겁니다. 자, 데이터를 패킷 단위로 분할하는 역할을 어디서 한다는 뜻이에요? 예, 1, 2, 3, 4죠. 예, 바로 이 4계층에서 한다는 겁니다. 트랜스포트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데이터 전송 관리. 자, 헤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패킷 단위로 데이터를 쪼개어서 목적지 맥 주소까지 보내고 나면은요, 여기서 다시 조합해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쪼개진 데이터들에 대한 헤더 정보를 각각 담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데이터들을 여기 와서 다시 조합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각각의 패킷에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을 우리가 헤더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것을 관리하는 것이 바로 TCP라고 하는 거죠. 다음은 네트워크 계층, 즉 3계층입니다. 여기서 이제 IP, 즉 주소 관리한다는 뜻이죠. 목적지까지 라우팅을 하는 역할은 바로 이 3계층 네트워크의 관리 영역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1계층부터 한번 볼까요? 피지컬, 물리계층이죠. 정기적, 물리적 세부사항을 정의한다. 즉, 국제적으로 이제 피인의 위치라든가 전압이라든가 전선에 관한 명세까지도 모두 이 피지컬 영역에서 표준화되었다는 뜻이죠. 두 번째, 데이터 링크 2계층이겠죠. 자, 오류 검사, 자, 흐름 제어, 데이터 양이라든가 속도 조절 등을 데이터 2계층에서 한다는 거죠. 맥은 앞서 설명을 드렸죠. 그죠? 총 48비트로서 24비트를 그 고유의 넘버로서 할당을 한다는 거죠. 자, 이 맥 주소로 통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데이터 링크에서 관할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5계층 세션이죠. 통신 경로를 확립하는 것은 세션 영역에서 관할한다. 그 다음 프레젠테이션 6계층이죠. 데이터 압축과 암호, 데이터 압축과 암호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6계층이다. 이 암호화하는 기능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한번 상세히 다뤄볼게요. 끝으로 이제 애플리케이션, 즉 응용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영역이죠. 자,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구분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TCP/IP 실제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일반 개인 PC 같으면 자동으로 IP 주소를 받고 할당받고 또 이렇게 게이트웨이 등에 관한 것을 실제로 우리가 할당을 합니다. 자, IP 주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컴퓨터에서 256개의 숫자를 나타내기 위해서 8비트 즉 1바이트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IP 주소를 컴퓨터 내에서 표현하기 위해서 32비트 즉 4바이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IP 주소는 A, B, C 3개의 클래스로 나눈다. 보통 IP 주소는 123, 22, 321, 5와 같이 점으로 나누어진 4개의 숫자군이죠. 그래서 4바이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0에서 255까지의 사용 총 256개의 번호를 사용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음은 IP 버전 4와 IP 버전 6의 차이입니다. 자, 기존에 사용했던 것이 IP 버전 4였죠. 즉 주소의 크기를 32비트 약 43억 개 정도를 할당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전 세계 50% 정도만 인터넷을 쓴다고 해도 이 주소에 벌써 1개에 봉착하게 되죠. 따라서 IP 버전 6가 불가피했다는 겁니다. 자, 기존의 32비트에서요, 이제 128비트를 사용하게 되죠. 즉, 43억 곱하기 43억 곱하기 43억 곱하기 43억. 거의 무한대로 각각의 주소를 겹치지 않게
할당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뭐 도메인 단계는 뭐 이렇게 3단계로 구분을 하죠. 그래서 뭐 kbs.co.kr과 같은 방식으로 도메인 네임을 할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뭐 한국을 한번 볼까요? CO 회사죠, 그죠? 영리기업, AC 교육기관, OR 비영리기관, 네트워크 또는 GO 등과 같은 도메인을 활용하고 있죠. 그래서 뭐 URL 구조를 한번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자, HTTP 해서 그죠? 첫 번째가 뭡니까? 프로토콜이죠. 첫 번째가 프로토콜, 색상으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통신 프로토콜. 두 번째가요, 자원을 가진 컴퓨터 위치 이렇게 되어 있죠. 네이버닷컴인 경우. 그 다음 세 번째는요, 파일 디렉토리죠. 파일 디렉토리 끝으로 자원의 이름을 기록하게 되어 있는 방식.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정확하게 좀 구분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웹 2.0과 3.0. 웹 1.0은 단순히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전송하는 데이터를 검색만 가능했던 시대. 웹 2.0은요. 실제 이용자가 적극적으로 참여, 정보 및 지식을 만들고 공유하는 방식, 즉 위키피디아와 같이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제공하는 것을 웹 2.0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웹 2.0과 3.0을 이제 구분을 하면 이렇게 웹 3.0은 시멘틱 기술을 사용, 뭐 상황 인식도 할 수 있고 클라우드 컴퓨팅 기법을 활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웹 2.0을 통해서는 우리가 참여, 뭐 개방, 공유와 같은 표현을 쓸 수가 있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뭐 이제 크라우드 소싱이라고 하는 표현을 참고로 한번 여러분들이 봐놓으세요. 크라우드 대중이죠, 그죠? 아웃소싱의 약자. 따라서 여러 대중으로부터 다양한 어떠한 아이디어나 정보를 획득하는 방식이겠죠. 그래서 이 오픈 이노베이션이라고 우리도 표현을 합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외부 아이디어나 기술을 도입하는 것, 오픈 이노베이션, 즉 기업 내부의 자원은 항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대중으로부터 좋은 아이디어를 획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런 오픈 이노베이션 방법, 즉 웹 2.0을 통해서 네이버의 지식인과 같이 하나의 집단지성을 만들어가는 이런 형태를 뜻합니다. 그래서 뭐 웹 2.0 시대에 우리가 이제 프로슈머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죠. 그래서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기업 정보에 접근하고 뭐 참여할 수 있는 뭐 그런 시대였죠. 자, 다음 정보 처리 용량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킬로바이트,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 테라바이트까지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는 PEGY, PG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페타바이트, 엑사바이트, 제타바이트, 요타바이트에 이르기까지 진화를 해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는 2의 10승으로 표현하면 1kB는 사실 1000이 아니고요. 정확하게는 1024입니다. 1024라고 표현을 해줘야 정확합니다. 맞습니다. 편의상 우리가 이제 1000단위로서 이렇게 계산을 하죠. 그래서 10에 12승 테라바이트, 약 1조죠. 1조 비트를 의미합니다. 자, 다음은 정보 처리 용량에 관한 이론적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초고속 인터넷망 100mbps라고 하는 표현을 자주 들으시죠? 그럼 실제 전송 속도가 100mbps가 나올까요? 아니 나오지 않을까요? 자, 이론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전송 속도, 즉
흔히 말하는 이 100mbps의 의미는 초당 100mbit입니다. 예, 바이트는 편의상 우리가 대문자 B로 표현을 해요. 이 소문자로 되어 있으면 정보의 최소 단위인 비트를 뜻합니다. 자, 초당 그러면 100mbit 전송 속도라고 하는데 이게 실제로 어느 정도의 우리가 익숙한 뭐 메가바이트, 킬로바이트의 단위로 한번 환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1바이트는 몇 비트입니까? 즉 8비트가 모여서 1바이트가 되죠. 그러면 1kb는 몇 바이트가 되겠습니까? 자, 나눠주면 되죠. 예. 자, 1024라고 앞에서 언급을 했었죠. 예, 정확하게는 1024 바이트란 뜻입니다. 자, 그러면 1메가 바이트는요 1024 킬로바이트가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거꾸로 여기서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1비트는 몇 바이트가 됩니까? 0.125 나와집니까? 예, 나누면 되죠. 예. 자, 8로서 나누어지면은 0.125 바이트가 나와집니다. 그러면 100 메가비트, 우리가 지금 메가비트 계산하니까 그죠? 100 메가비트 곱하기 100을 하면요, 정확하게는 12.5 메가바이트가 계산이 되어지죠. 따라서 12.5 메가바이트라고 하는 표현 대신에 우리는 왜 100 메가bps라고 표현을 할까요? 예, 흔히 말하는 이제 각인 효과죠. 100이라고 하는 이 숫자로서 각인을 시키기 위해서 100mbps라고 표현을 하지 12.5MB라고 표현을 쓰지 않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 영화 한 편 통상 1GB 이상 일반적입니다. 편의상 750MB라고 표현해 볼게요. 그러면 이게 12.5였죠. 12.5 초당이니까 그죠. 60초를 곱해주면은 750MB가 될 겁니다. 그럼 실제로 이 속도가 나올까요? 안 나와진다 그랬죠. 왜요? 바로 헤더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죠. 예, 패킷 단위로 쪼개어서 전송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각각의 쪼개어진 이 패킷 단위의 정보를 담고 있어야 된다 그랬죠. 예, 그래서 목적지에 가서 서로 결합시키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오늘의 돌발 퀴즈 내용입니다. 자, 1GB를 다운받는데 소요시간은 얼마인지 초로 계산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이 과정을 쭉 보시면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충분히 감을 잡으셨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돌발 퀴즈 내용입니다. 자, 다음은 인트라넷과 엑스트라넷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기업 내부 정보 시스템, 즉 우리가 ERP라고 하는 통상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기업의 패키지를 인트라넷이라고 표현을 하죠. 엑스트라넷은요, 우리가 SCM으로 확장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패스워드와 사용자 아이디 및 기타 애플리케이션 차원의 보안 방법들에 의해서 인가받은 외부 사용자들을 위한 인터넷망, 즉 엑스트라넷이라고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자,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 1969년 미국 방송 아르파넷이죠. 자, 그 다음에 이 이더넷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용어였죠. 즉 PC를 LAN으로 연결시키는 표준은요, 이더넷이라고 표현했었죠. 그 다음에 뭐 여러분 인트라넷과 엑스트라넷 조금 전에 언급을 간단하게 했습니다만 기업 내부 사설 네트워크, 그 다음에 인트라넷이 조직 외부의 인가된 사용자까지 확장된 것은 엑스트라넷이라고 표현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앞서 이제 그 SSL 즉 OSI 7계층까지 한번 살펴보았었는데요.
이 SSL 보안에 관련돼서 어떻게 이 7계층 혹은 4계층의 각각의 역할이 서로 이제 좀 다르게 됩니다. 즉 우리가 클라이언트 서버 시스템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겠죠. 그러면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에 서로 데이터를 이렇게 주고받게 되어 있습니다. SSL이라고 할 때는 Secure Socket Layer의 약자를 씁니다. 즉 이 네트워크 계층, 즉 우리가 3계층입니다. 이 3계층에 이 별도의 보안 계층을 추가해 가지고 투명성을 제공하는 보안 대책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소켓을 통해서 이 암호화 채널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OSI 7계층 중에 이 바로 3계층인 네트워크 계층에 무엇을 포함한다? 이 보안 계층을 포함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SSL 보안, 암호화된 통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음은 SHTTP 보안입니다. 앞서 SSL 보안은요, 각 클라이언트나 또는 서버 컴퓨터 상호 간에 일반 HTTP 메시지를 주고받는 반면 SHTTP 보안은요, 암호화 서명된 메시지를 서버 컴퓨터끼리 혹은 클라이언트 컴퓨터끼리 주고받는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다음 비밀키와 대칭형인데요. 자,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암호화 방법에 있어서 동일한 키를 함께 보유하여 암호화한 복호화에 사용하는 이런 송수신자 간의 이 암호화 방법인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이 SSL 방식 혹은 SHTTP 보안 방법에 있어서 이 개인 키라고 하는 즉 두 개의 일종의 소수입니다. 공인인증서를 떠올리시면 되겠죠. 자신의 개인 키를 저장해 둔 파일, 즉 도청 복사 시도 시 본래 정보가 바뀌는 것을 원리로 이 해킹 여부를 파악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 공개 키 방식이 있죠. 앞서 개인 키는요, 두 개의 어떤 소수로서만 구성이 되어 있는 반면 공개 키 방식은요, 두 소수의 곱을 통해서요. 그래서 조금 더 복잡해지는 형태인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이 공개 키, 즉 비대칭형 방식의 차이점입니다. 우리가 스마트폰 결제를 할 때에 10cm 이내 거리에서 정보를 무선으로 전송할 수 있는 기술 NFC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뭐 NFC 정도의 이러한 용어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디지털 서명 방식입니다. 송수신자 간의 개인키 혹은 이 공개키 방식, 즉 두 개의 소수를 하느냐 아니면 두 소수의 곱을 사용하는 방식을 쓰느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다고 그랬었죠. 자, 이러한 디지털 서명 방식의 목적은 뭐 실체 인증, 뭐 위조가 어렵고요, 재사용 금지, 뭐 변조 불가, 이러한 방법 등의 목적을 가지고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인증이라고 하면은 뭐 제3자의 어떤 기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이런 방식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쇼핑몰을 통해서 어떤 물건을 사고 결제를 하는 방식에 있어서 제3 인증 기관이 있죠. 여기에 이제 우리가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인증 기관이 없이 사용자들만의 P2P 방식으로 신용
즉 이 공정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바뀌어 나가는 것입니다. 자, 일반적인 인증 구조는 인증기관을 통해서 이렇게 공개 키를 등록을 하죠. 그러면 전자증명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자, 비밀키로 암호화된 메시지를 전자증명서와 함께 송부를 받았으면요, 이 전자증명서를 근거로 A에 대해 공개 키를 조회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쇼핑몰 A의 공개 키를 조회를 하고, 따라서 사용자는요, 공개 키 이 A로 복호화해서 메시지가 본인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는 이러한 인증 구조의 흐름을 밟게 되어 있습니다. 자, 뭐 인증서라고 해서 뭐 복잡한 것은 아니고, 그죠? 이러한 여러 공개 키 등에 관한 암호화된 어떤 숫자의 방식인 것입니다. 자, 끝으로 우리가 이 IT 거버넌스에 관한 관점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은요. 자, 이 컴퓨터가 인터넷망을 통해서 실제 클라이언트와 서버 시스템으로 크게 구분을 하죠. 결국 이 서버 시스템은 정확하게는 이 세 가지 서버로 구분을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즉 인터넷을 통해서 연결되는 웹 서버, 그 다음에 최종적인 데이터 웨어하우스 또는 데이터베이스 이 시스템에 접속하는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있죠. 이 두 개는요, 서로 애플리케이션 서버로 연결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클라이언트와 서버 사이에 미들웨어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TCP/IP 통신 프로토콜, 즉 월드 와이드 웹에 의한 표준으로서 서로 데이터를 전송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규약을 따르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월드 와이드 웹은 정보를 저장, 조회, 형식화하는 표준으로 웹페이지에 대한 글로벌 저장소의 생성을 가능케 하는 이런 컴퓨팅 표준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미들웨어라고 하는 것은요, 이 클라이언트와 서버 이 프로그램 사이에 존재하면서 클라이언트 작업 처리 요구를요, 서버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소프트웨어를 뜻합니다. 즉 클라이언트 요청을 라우팅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컴퓨터 모니터 앞에 최종적인 이 사용자를 우리가 엔드 유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모니터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화면으로 필요한 내용을 보게 되죠. 따라서 인터페이스는요, 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장치를 지칭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엔드 유저는 바로 이 로지컬 뷰라고 하는 것을 활용하는 것이죠. 즉 논리적이냐 물리적이냐라고 하는 관점에 있어서 트랜잭션을 어떠한 이 인터페이스 방식으로 이 유저에게 보여줄 것인지에 관한 바로 논리 뷰라고 표현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자연어 형태로 보여주어야 되는 것이죠. 즉 논리 뷰라고 표현한다. 반면 물리 뷰는요, 이 DBMS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이 시스템에 의한 관리 방식으로 이 설계, 즉 시스템 데이터베이스를 설계 시 테이블에 대한 입력, 수정, 삭제 방식 등에 관한 내용을 SQL 방식으로 관리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DB를 관리할 때는 참조 무결성, 즉 테이블 간의 어떤 일관성 여부가 결정되어야 되죠. 그래서 기본키나 외래키의 조합
방법 등을 규정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참조, 무결성, 제약 조건이라든가 또는 DDL, 즉 데이터 정의 언어 등에 의해서 DBMS라고 하는 표현으로서 관리를 우리가 하게 되어 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 IT 거버넌스라고 하는 표현으로서 마지막 이 IT 자원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의 문제에, 즉 조직의 정보 기술이 IT라고 하는 것이 이 조직의 전략과 목표를 유지하면서도요, 또는 이 사용 통제하는 이런 업무 프로세스나 조직 구조 형태에 있어서 우리가 기업의 목표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실현할 수 있을지에 관한 일련의 어떠한 IT 자원 관리 방법을 통제시켜 나가는 것을 IT 거버넌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소 어려운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전체 이 IT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의 관점으로 접근을 하면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들, 즉 로직이나 또는 피지컬 뷰 또는 클라이언트 서버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참조 무결성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또는 월드와이드 웹이나 미들웨어 등 각종 이러한 방법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인지에 관한 내용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자, 플랫폼에 관한 내용이 빠졌었네, 그죠? 플랫폼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하드웨어 애플리케이션을 구동시키는 거죠. 이 기초가 되는 컴퓨팅 시스템으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총칭한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IT 거버넌스라고 하는 그 표현에 있어서 우리가 적어도 IT 자원과 정보를 통해서 조직의 경영 목표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개발하고 통제하는 프로세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IT 자원 그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내려가면은 데이터 거버넌스도 있을 것이고, 그죠? 그래서 이 기업 거버넌스도 있을 것이고, 이러한 IT 자원을 경쟁 우위 확보와 또 이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에 관한 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리더십이라든가 조직이라든가 또는 프로세스 등으로서 IT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겠죠. 따라서 빅데이터 시대에 이 시장 선점의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서는 IT 거버넌스 관점에서 IT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구사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